이 위치까지만 해도 전력 질주를 할 필요가 없었죠. 역습으로 나서는 위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딱 이 정도 거리만 팍 하고 뛰어가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지난번에 웨스트햄전에서 손흥민의 득점 장면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이 경기에선 토트넘이 공격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발전된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나타났던 모습 중 하나입니다. 현재 골키퍼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토트넘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쭉 올라오면서 빌드업을 방해하고 있죠. 숫자도 화면에 비춘 것만 봤을 땐 똑같습니다. 안전하게 줄 곳이 없어진 골키퍼는 결국 롱패스로 볼을 처리했고, 이걸 토트넘이 다시 가져오면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사실 이번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전방 압박이 아주 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여기 PPDA라는 수치가 있죠. 이게 상대 진영에서 어느 정도의 패스를 허용했는지, 즉 볼이 얼만큼 돌았을 때 다시금 뺏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쉽게 봐서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상대가 후방에서 볼을 잘 소유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웨스트햄이 24.73, 토트넘은 19.71이죠. 경기 전체적으로 압박을 잘 수행하는 팀은 이 수치가 10을 넘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 팀 모두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아주 잘 방해했다고 보긴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횡패스, 백패스를 통해 한 차례 뒤로 물러나게 됐을 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취했다는 것, 그것 자체는 발전했다고 평가할 법하다고 봅니다. 여기 맨 아래에 보시면 레길론이 있죠. 우측 윙백인 존슨에게 볼이 투입됐을 때 방해하기 위해서 높이 올라온 건데요. 덕분에 중앙에서 센터백인 주마 쪽을 손흥민이 맡아줄 수 있게 됐습니다. 수비를 하는 상황임에도 공격진이 높은 곳에서 머무를 수 있다는 건 역습으로 나설 때의 뛸 거리가 줄어든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에버튼전 리뷰를 할 때 토트넘이 손흥민의 체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전방 압박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전방 압박이라고 하면 선수들의 체력이 아주 크게 소비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건 사실 100%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역습 상황에서 뛰어야 할 거리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역습 상황이니까 당연히 전속력으로 뛰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뛸 거리가 길면 길수록 체력적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비를 할 때 역습의 천병 역할을 맡는 손흥민은 앞에 있으면 앞에 있을수록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안 됐던 경기 중 하나가 FA컵 미들스브러전인데요. 지금은 골키퍼로부터 센터백에게 볼이 막 투입된 직후입니다. 근데 볼을 잡은 센터백은 물론이고 나머지 미들스브러의 후방 선수들까지도 너무 편하게 공간을 잡고 있어요. 케인 혼자서는 센터백 둘의 직접 전진을 막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쿨루셰비 붙자니 사이드백에게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뒤로 쭉 물러서는 그림이 반복됐어요. 웨스트햄전에 레길론이 진즉에 좌측에서 올라와서 손흥민이 케인과 함께 센터백을 잡았던 모습과는 크게 달랐죠. 솔직히 이때 경기 보고서 앞으로 토트넘 경기 리브 때려칠까 하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웨스트햄전에서도 내려설 때 5-4-1 형태를 만드는 건 마찬가지이긴 했어요. 하지만 상대가 자신들의 후방 지역에서 볼을 잡았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올라오세요 하고 냅두면서 내려가는 것과 방해를 하다가 무언가의 이유로 인해 점차적으로 밀려나면서 5-4-1 형태를 만드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특히 이 이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더 그런데요. 지금은 우측 센터백인 주마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래쪽에 윙백인 존슨이 있는데요. 손흥민, 케인, 쿨루셰비 중앙에 좁혀 있었기 때문에 센터백이 직접 전진하기는 힘들었고, 그래서 측면에 있는 존슨에게 볼을 넘겼습니다. 본래라면 손흥민이 열심히 뛰어가서 막으러 갔을 거예요. 5-4-1 형태에서 측면에 1차 소비를 맞는 건 손흥민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 직후의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그대로 중앙 쪽에 있고 윙백인 레길론이 대신해서 압박에 나섰죠. 손흥민을 굳이 측면까지 수비에 가담하지 않게끔 만들었다는 점에서 훨씬 합리적이었어요. 다만 존슨이 다시 주마에게 볼을 넘긴 후에 레길론이 비운 측면으로 벤라흐마가 뛰어가는 걸 노릴 위험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레길론이 빠진 이상 여기 벤라흐마의 전술적 마크맨은 벤 데이비스가 되겠죠. 메뉴전 리뷰에서는 데이비스가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자신의 전술적 마크맨인 프레드를 놓쳤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붙었어요. 그리고 케인이나 손흥민도 바로 앞으로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마에게도 주기 힘들어서 크게 골키퍼 쪽으로 볼을 돌리게 됐는데요. 볼이 가는 흐름을 따라 그대로 전체적인 압박 라인 자체를 크게 높이며 따라갔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면과 마찬가지로 화면상 잡히는 선수 숫자가 다시 동등해졌어요. 라이스가 빌드업을 돕기 위해 내려가고 있지만 벤탄쿠르가 딱 붙어있기 때문에 크레스웰 입장에선 별로 선택할 길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측면 높은 곳에 있는 좌측 윙백에게 볼을 투입했는데요. 이걸 도어티가 냅다 올라와서 그대로 쾅 하고 받아버렸어요. 뭔가 받아버렸다고 하니까 반칙으로 끊었던 것 같이 들리는데 재빠르게 압박하면서 반칙 없이 볼을 잘 따냈습니다. 아마 웨스트햄의 본래 의도는 마슈야키가 받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란치니에게 넘기는 식으로 전개를 꾀했던 것 같은데요. 라이스가 조금 더 후방에 위치하는 대신에 좌측에서 란치니가 이런 식으로 도우로 내려오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설령 그렇게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란치니가 내려오면서 3미들처럼 됐기 때문에 토트넘의 2미들로는 다 막을 수가 없는 그림이 될 수도 있었는데 센터백인 로메로가 빠르게 붙어주면서 란치니를 대신 잡아줄 수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갈 것까지도 없이 도어티 선에서 볼을 빼앗긴 했지만 토트넘이 상대의 전개를 전방에서부터 막는 움직임 자체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측에서 제대로 압박에 성공했던 것이 아주 고무적이었어요. 이전 울버햄튼전 리뷰에선 토트넘의 우측 라인이 전방 압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았었는데 이번엔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와 라인업상으로 달라진 건 이 둘, 쿨루십과 벤탄쿠르인데 이렇게 보면 결국 이 둘의 영입이 토트넘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건 부정할 길이 없어 보이네요. 결국 여기에서 도어티가 따낸 볼이 전방의 케인에게까지 연결되면서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케인이 보낸 크로스를 막으려다가 주마가 자책골을 터뜨렸고 토트넘은 전반 10분이 되기도 전에 소중한 선제골을 넣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방 선수들인 케인과 손흥민 모두 전력으로 뛰고 있긴 하지만 이 위치까지만 해도 전력 질주를 할 필요가 없었죠. 역습으로 나서는 위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딱 이 정도 거리만 팍 하고 뛰어가면 됐습니다. 상대 수비 라인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란 점도 여기에 더 도움을 주는 요소가 되고요. 전방 압박을 수행할 수 있는 팀이 된 토트넘, 결실까지 맺었던 만큼 앞으로는 보다 더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